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추워요. 수진 씨가 또 김장 이슈에서 맞아요. 괜찮나요? 네, 좀 괜찮아지셨나요? 많이 빡치는 주간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몇 포기를 하셨나요? 여러 집들이 모인다는 게 참 사람이 이게 김장이라는 게 제가 저희 집에서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올해가 3번째인데 사실 김장을 하는 당일보다 그 전 한 준비하는 그쵸. 단계들. 준비가 좀 길죠. 준비 과정에도 참여를 하셔야 합니까? 그럼요. 제가 어떤 역할들을 하시죠? 팥 썰고 무 붓고 물을 썰고 물을 사고가 아니라 물을 뽑고 뽑아야죠. 네. 다음부터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김치는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게 항상 수육이랑 맛있게 한번 되는데. 드셨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더 계시는데 낯이 익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 다시 돌아온 재선입니다. 그때 여름에 오셨었나요? 네, 그랬군요. 엄청 더웠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그렇죠. 중구방국어 네, 때니까 중구방 뭔 말인가 했어요. 중구방 그때니까 더웠죠. 네. 네. 지금 좀 감기 이슈가 네, 저번 주에 저도 사실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아, 지난주요? 회사에서 너무 쓰러질 듯이 아픈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해봐라라고 해서 해보니 코로나였습니다. 좀 쉬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요새 그러면 회사 쉬어요? 저희는 격리가 있나요? 격리 의무는 없는데 그냥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요새. 병가로 그냥 소견서를 냈더니 병가로 한 이틀 정도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말이 껴가지고 네, 목금토일 이렇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셨다면 개꿀은 아니네요. 그렇죠.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더 심장이 쫄깃했던 한 주였습니다. 다들 아프시네요. 수진 씨도 지금 약간 독감에 걸리셨다가 나오셨고. 진짜요? 화요일 날 독감 확진 받고 저도. 근데 어제까지는 좀 증상이 있다. 오늘은 좀 괜찮네요. 갑자기 훅 좋아지더라고요. 네, 안 좋다가 그냥 갑자기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챈들러 씨도 지금 코맹맹이 이슈가. 그렇죠. 아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건 나아질 생각을 안 하네. 저는 가늘고 길게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술을 먹지도 못하겠고 이 안 안에 먹기도 하고. 지금 뚫려 있는 코가 없네요. 네. 저만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은 편이죠. 네. 근데 재선 씨 그때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다시 한번 나와 주신다는 선택을. 일단 근데 일단 녹음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톤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하긴 했으나 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깔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재선 씨와 읽을 책 정대건 작가의 급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건 작가님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래도 인터뷰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연출 30기 출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독립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 관객상을 받았던 만큼 이제 감독으로 불러야 되느냐, 작가님으로 불러야 되느냐, 혹은 또 본인이 선호하는 호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는 감독 대신 작가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다. 너무 긴 시간과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거죠. 범생이라고 해야 하나? 열심히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영화 감독은 결국 선장 노릇이잖아요. 많은 사람과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책임지는 일은 그 웬만한 심장 아니고서는 하기 힘들죠. 이게 촬영이면 스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그 네. 돌발 상황과 자기의 입만 보고 있잖아요. 큐, 오케이, 컷 이것만 보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게다가 그게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면은 진짜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뭔가 돈 나오는 구석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이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대건 작가의 오늘의 책 급류는 작가님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네요.
급류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정말 급류. 뭐랄까요? 물살이 급작스러운- 싸다. 예. 그렇죠. 물살이 세고 물. 갑작스럽게 생성되는 그런 물살을 의미하는 거고 두 남녀의 격정 로맨스. 격정이죠. 보시면, 격정입니다. 레알 격정.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격정 로맨스를 또 읽게 돼서. 그리고 지난번 회차 때 저희가 사랑을 믿다를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역시나 이제 사랑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소설이고, 자 주인공은 도담과 해솔 이 둘의 격정 로맨스입니다. 도담이 여자이고 해솔이 남자입니다. 시간은 2005년으로 갑니다.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수상 레포츠, 계곡, 펜션, MT촌으로 유명한 진평이라는 강원도에 있는 가평인데 네. 그 가가 가짜잖아요. 지는 진짜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맞는 근데- 것 같은데요. 네. 가평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런가요? 산세가 있는 느낌? 제가 또 가평을 많이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 소리긴 한데 네. 가평은 그래도 뭔가 확 트여 있고 아닌가요? 가평 저는 아닌가? 완전히 가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그럼 그게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가평을 잘 안 가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냥 강원도의 어느 지역 여러분들이 여름에 물놀이 하러 가시는 강원도의 어느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창석과 그의 딸 도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했다가 좀 병치레를 앓고 계세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진평에 올해 이사를 온 해솔과 해솔의 어머니 미영이 있습니다. 창석은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만큼 어떤 이제 안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화재에 대한 대비보다도 어떤 익사자, 네. 물놀이 사고. 물놀이 사고를 이제 대비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고, 그만큼 수영을 잘하고, 그의 딸인 만큼 도담도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수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픈 것에 비해 가정은 이제 화목하고, 창석과 딸 도담 서로 이제 의지를 하며 아빠마다 물놀이 가자 서로 이제 너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이날도 창석과 도담은 이제 물가에 가서 놀고 있는데 도담의 눈에 뭔가가 포착돼요. 뭔가 그냥 여기도 그런 거더라고. 서울에서 온 것처럼 뭔가 새하얗고 마르고 키 크고 마르고. 잘생긴. 매끈한 네. 어떤 남자아이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물에 빠졌어요. 주변에 아무도 이걸 내가 제일 처음 봤어요. 나도 모르게 도담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이 피가 있나 봐요. 뛰어듭니다. 구하기 위해서 해소를. 하지만 그거잖아요. 우리 언제나 교육받듯이 함부로 가면 둘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도담 역시 위험에 처했고 결국엔 창석이 구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해솔의 어머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은인이고 하면서 이제 계속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면서 이 두 집안이 친해집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창석, 도담 그리고 해솔, 미영 이렇게 넷이 친해지고 같이 놀러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냥 아들, 딸 두고 있는 가족이니까 뭐 그냥 그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들으면 도담은 너무 속상하죠. 우리 엄마도 있는데.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너무 속상하고 그런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이런 4인 모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솔과는 이 계속 깊어지는 감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솔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고딩 생활을 보내는 이 둘. 그것이 2005년입니다. 하지만 2006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만약 행복하게만 지내면 좋았는데 문제는 다른 두 분도 행복했던 거예요. 도담의 아버지 창석과 해솔의 어머니 미영 이 둘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도담이 조금씩 포착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정황을 포착하게 되고 너무 딸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이럴 수 있는가. 벌을 줘야겠다며 어느 날 밤 그들의 밀회 장소를 핸드폰을 미리 봐놓고 해솔과 급습하기로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계곡에서 밀회를 즐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신감도 들었겠죠. 그렇죠. 아니 당신은 이 아버지는 소방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또 이제 밤에 비가 오는데 계곡에서 그래서 아무튼 몰래 한번 그 현장에 급습하려고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벌을 줘야겠다. 해솔과 같이 갑니다.
보아하니 거기서 이제 막 술 마시고 계곡에서 비가 오는데 너무 위험하게 그러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제 해솔은 일단 걱정이 되는 건 거예요. 엄마가 지금 왜냐하면 본인도 빠져 죽을 뻔했고 그 이후로 창석과 이제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 본인 일단 더 걱정이 됩니다. 얘는 옆에 있는 도담은 좀 분노라면 해솔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물에까지 들어가고 계속 비는 많이 오고 하니까 계속 불안해집니다. 안 돼. 어서 나오라고. 뭐야. 당신 나한테 알려준 거랑 다르잖아. 어서 나오라고 막 하다가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갖고 있던 랜턴을 켜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너무 놀라죠. 어떤 밀회를 하고 있는 이 불륜 관계 창석과 미영은 너무 놀라서 근데 문제는 그건 거죠. 놀라서 더 물로 들어갑니다.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더 숨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비는 계속 오고 뭔가 이렇게 물살은 점점 세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아하니 미영이 그 물살에 휩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석은 당연히 더 구하러 빠지고 이 둘이 결국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도담과 해솔은 어쨌든 비가 오는 산길을 계속 이제 쫓아서 쫓아가죠. 내려가지만 도담은 넘어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짝 패닉에 걸렸고 해솔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던 것 같고 구하는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지금 이 비리비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힘이 그러니까 몸에 뭐 근육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서울 아이. 결국 다음 날 둘이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사실 소설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네. 둘이 안고 있었던 부둥켜 그렇죠. 안고 있었던 알몸으로 것처럼 안고 네, 그렇죠. 알몸이었죠. 예. 네, 맞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였고 안 그래도 작은 마을의 특성상 이거 안 좋은 소문 지금 다 퍼졌고요. 그리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야 하는 해솔은 이제 계속 진평에 살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이사를 하기로 합니다. 도담 역시 지금 뭐 이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또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뭔가 병든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다가 이 안 그래도 좁은 동네에 또 어머니는 그래도 퇴원은 하신 것 같으나 어머니의 배반감도 말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사실은 이제 이전까지도 해솔과 이제 친하게 지냈던 어머니니까 근데 그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해솔에게 당연히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해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도담이라는 딸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나중에 좀 소술되긴 하지만 도담 역시 그때 어머니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뭐랄까 더 죄책감이 심하게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까지 너네 둘은 악연이다라는 어머니의 저주를 받으며 이 둘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각자 그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죠. 어떻게 보면 공부만이 도피처였을까. 그래서 2009년으로 갑니다. 시계는 대학생이 되었고요. 둘은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을 한 거죠. 서로 지금 모른 채 살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옆 대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한 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해솔과 도담 서로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해솔은 마치 정말 나에게는 뭐 그러니까 일단 할머니도 아프시고 뭔가 나는 그래도 이 할머니를 또 보살펴 드려야 되고 내가 이 집안에 어느 정도 지금 가장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진짜 술은 한 모금도 입에 안 대고 그저 오로지 공부, 집 학교만 하고 있는 이와 다르게 도담은 어느 정도 되게 자학적인 개념으로 스스로를 망친다라는 개념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그냥 그 누구와도 거의 얽히지 않으려다가 우연하게 어떤 동아리에 들게 되고 그 동아리 뒤풀이를 하게 됐다가 술집을 찾게 되고 그 술집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해솔을 보게 되는 건 거죠. 그렇게 우연히 이 둘이 재회를 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서로 죽고 못 사는 저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서로 그런 재회를 하고 네, 몇 날 며칠 서로에게 푹 빠져 지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극복해내기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인 거죠. 21살 이때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안하면서 비롯된 관계는 이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가기가 힘든 건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책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다른 패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술을 마시는 도담과 술을 조금도 입에 대지 않는 해솔은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결국 이 둘이 계속 삐걱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또 어머니에게 도담의 어머니에게 들키게 되고 이 둘은 결국 끝이 납니다. 끝이 나도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이 독자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으나 해솔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뭔가 도담보다는 이 관계를 조금 더 뭐랄까 아프게 애정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 2009년 대학생 한 2학년이던 시절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담이 번호를 바꾸죠. 네. 그리고 2012년으로 시간은 갑니다. 해솔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의무 소방으로 군생활 중입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거죠. 이게 요새는 없어졌다 그러대요. 의무소방, 의무경찰도 다 그렇고. 아 없어졌어요? 네. 아무튼 휴가를 나와서 우연찮게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대뜸 클럽 가자고. 자기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우울한데 그냥 해솔 보고 그냥 아무에나 붙잡고 이제 술 마시러 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한강을 가고 싶다. 그래서 둘이 그냥 뭔 조합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한강을 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강으로 뛰어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첨벙. 해솔은 뭔가 샤샤샤작 또 머리가 돌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사람 살아나고 이 모든 과정을 너무 벙쪄가지고 지켜본 선화라는 선화, 네. 네. 선화라는 대학 동기. 이 이후로 이 둘은 그러니까 이 둘이 사랑에 빠진다기보다는 선화는 해솔을 다르게 보게 되고 해솔도 그냥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잊어가나 보다 하면서 어쨌든 연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해솔은 이 이후에 어쨌든 한번 이제 언론의 주목을 세게 받는 거죠. 의료운 시민상 이런 거. 그러고 이제 시간이 2018년으로 갑니다. 제대 이후에 아예 소방관이 되기로 했어요. 원래 약사였죠. 그 약대 다니고 있던 해솔이었는데 그냥 아예 소방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허스를 넘어서 거의 제 몸을 아끼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학대하는 것처럼 너무 무리한 이제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주변에서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아무튼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이제 어떤 매체에 등장을 하게 되고 거의 이제 영웅시 슈퍼맨이다. 네, 좀 유명한 소방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 도담은 어떤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업을 보자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솔이 한 번 더 어떤 무리하여 어떤 현장에 뛰어 들어갔다가 결국 입원을 하게 되고 그 병원이 하필 도담이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치료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하필 담당 선생님.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들은 30대가 된 거죠. 어느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은 이번에는 안 헤어지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잘 할 수 있을런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 정대건 작가의 급류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오늘 이 책 급류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 이고요. 재선님도 재선님도 이유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기로 했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수진 네. 씨와 재선 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죠. 아는 맛인가요? 너무 격정 로맨스? 네, 어. 격정 로맨스도 그렇고 네. 이런 아까 챈들러 씨가 뭐 줄거리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필 이병헌, 하필 옆대학 뭐 이런 옆대학 너무 네. 몽글몽글하지 않나요? 응? 술집에서 만나고 네, 알바하다 만나고 알바 생각이 아니라 손님으로 딱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상투적일지는 몰라도 재미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설명에서 들으셨다시피 이야기가 뭐 친구네 아빠랑 바람이 나고 그 심지어 시체로 발견돼가지고 뭐 썩으면서 막 다슬기가 뭐 얼굴에 붙어 있었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뭐 헤어진 막 그런 식으로 헤어진 이제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자꾸 만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작가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런 피곤한 환경에 끝없이 이 주인공들을 노출시키는. 네, 자기가 어쩌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거에 무감각한 사람은 또 아니겠죠? 작가님이 그런 감정을 너무 잘 알고 표현할 줄 아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할까 싶을 정도로 조금 도담과 해솔이 너무 불쌍했어요. 네, 주인공들이 불쌍해. 이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냥 좀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좀 이야기가 피곤한 소설이라서 현생에 지치고 퇴근해가지고 사람 다 꼴 보기 싫고 이럴 때 별로 보시면 안 되는 소설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심한 일상. 뭔가 일상이 평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좀 노잼? 노잼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소재죠. 일단은 뭐 불륜도 나오고 어떤 치정, 뭐 10대 첫사랑 치정이요? 치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뭔가 쉽게 만나는 뭐 그런 것들 만났다 헤어지고 이런 소재들이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살려주는 문체로 적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샀어요. 근데 이건 읽어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빨리 읽혀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그냥 너무 재미있는 하나의 자극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딱히 남는 게 없었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약간 사랑에 대해서 정말 질긴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히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굳이 한번 반추해볼 필요도 없이 어떤 진지한 고찰까지는 담겨 있지가 않다. 아니요, 고찰은 담겨 있으나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질긴 사랑이 있을까? 문학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문학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상 속에 내가 저 사람과 애인인데 나의 엄마와 그의 아빠가 바람을 피워. 둘이 또 그리고 둘이 결국 밀회 장소에서 사망을 해. 거의 이제 이 지역에 저주받은 커플. 그래서 어떻게 결국 그냥 거의 뭐 타이반 자이반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결국은 안 됐고 다시 또 헤어졌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거의 자해하는 소방관과 물리치료사로 만나. 이 둘이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그 나머지 이 두 분 말고 이제 이분들의 또 다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엔 이 사람들 속에는 각자 이제 도담과 해솔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딥한, 네. 너무 그런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거.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정대건 작가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화를 상당히 잘 시키는 작가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은 지휘 빌런 고태경.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장면이지? 이거는 어떤 풍경일까? 이렇게 그려지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런 거구나. 내가 주변에서 봤던 것들을 종합하면은 충분히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그거를 뭔가 시나리오로 구성해도 내가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챈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을 믿다 편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읽은 또 다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둘의 결은 완전 다르죠. 그거는 아까 재선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법한 한때 그냥 우리 둘이 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모르다가 그냥 헤어졌지만 사실 그 사람은 썸이었고 아니면 지금 왜 와서 나는 왠지 미련을 갖고 있을 법한 너무 우리네 이야기.
그것도 이거 그리고 또 그 정서는 그냥 진짜 뭐 기면 기고 뭐 아니면 그냥 아쉽네 정도의 진짜 미묘한 수준에서의 요 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마이크로 사랑 이야기라면 이것은 진짜 급류라는 제목과 진짜 웅장합니다. 표지서부터 여기 알맞는 진짜 세상에 이런 운명의 주인공들이 또 없는 거의 뭐 스펙타클 세기의 사랑, 세기의 사랑, 격정 로맨스. 네. 이 격정이 데뷔가 되어서 좀 인상 깊었던 독서였고 너무 진부하지만 급류라는 제목만큼 급류에 휩쓸리는 것 같은 서사 이 감정선이 너무 격정적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잘 썼습니다. 제목이 급류라서 그렇지, 제목이 급류인 만큼 진짜 이 스토리, 그러니까 서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정말 상당했고 감독의 가락이 있다. 네, 로맨송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화면 너무 생생하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읽으면서 그게 제일 놀랐어요. 진짜 전개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지금 대뜸 어느 날 뭐 비가 한창 온 다음 뭐 개고 나서 두구의 익사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 알고 보니 이제 불륜 관계에 있던 남녀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담과 창석 그리고 해솔과 미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 이 둘은 이 진평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사연이 있나 보다. 불륜 아니었나 보다. 왜냐하면 되게 창석과 도담 너무 해피하게 나오고 왠지 창석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런 서사라면 이거 진짜 너무 큰 오해인가? 급류 진짜 많은 꼬이는 물살 꼬이는 것처럼 대단한 또 스토리가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엔 그냥 그들은 불륜이었던 건 거예요. 이걸로 한참 풀어가려나 하는데 이미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은 벌써 서울로 올라가요. 아직 반도 안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스토리는 이 둘이 결국에는 운명적으로 또 재회를 하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재회를 했어요. 대학교 맞아요. 2학년 때 대뜸 술집에서 만나요. 그래서 남은 게 많은데 이 둘이 벌써 재회를 했네. 어떻게 되려나? 하는데 또 벌써 헤어져요. 벌써 이미 끝장 다 봤어요. 서로 못할 말까지 다 하가면서 아직 반도 안 읽었는데 남은 건 또 뭐지? 남은 건 또 뭐지? 이렇게 이 급류라는 제목만큼이나 되게 빠르게 치고 넘어가는 스토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제가 집중력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속도감 말고도 또 한 가지 칭찬할 것은 저는 계속 격정 로맨스 하는 게 이들이 이제 30살이 돼서 마지막으로 다시 재회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엔 이제 해피 엔딩인데 그 과정 중에 마지막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 결국은 이제 30대 되어서 조금 더 건강한 관계로 그래도 우리는 우리야 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큰 화재가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해솔이 얽히게 되면서 결국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정말 이거는 이제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바로 그 화재 현장에서 지금 사실 죽었는지 있는지 그냥 저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걸로 나올 때 그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오열하는 도담 부분을 읽을 때는 그 에너지량이 진짜 분출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읽으면서 살짝 울컥할 정도. 이 둘의 이 저주받은 수진 씨가 지적한 것처럼 저주받은 이 둘의 운명 그걸 너무 하늘을 저주하는 도담의 절규가 되게 절절해가지고 확실히 진짜 에너지만큼은 진짜 뿜뿜했던 소설이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독서였습니다. 네. 그다음 수진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피곤했다 이야기가. 다시는 다시는 내가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지 마 제발 모른 척해 제발 제발 모른 척하고 쏘지 마셔. 안주시키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그래서 자다가 읽다가 그랬는데 읽어야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제가 원래 자극적인 소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소설의 도입부부터 이런 자극이 되게 싫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잔인함과 일단 잔인함? 네, 약간 일단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누가 한 명 안 죽으면 이건 재미없는 이야기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싫지? 처음부터 죽어서 되게 강렬한데 이야기는 머리에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 이 내 머리의 이 감정과 이 머리의 그런 피곤함이랄까요? 근데
이안 맥큐언의 소설 같은 견딜 수 없는 사람. 네, 견딜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어도 그것도 몰입이 잘 되는 소설인 편이었는데 차이가 읽으면서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걔는 참 낙서고 궁금해요. 얘는 익사인데. 네. 익사를 안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다슬기를 싫어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평소 피는 잘 봐도 익사체는 보기가 힘들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때는 이야기가 어떤 소중한 관계 속에서 약간 미세한 균열이 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사람 미쳐 돌아가는 네, 스토리잖아요. 가장 큰 고통은 결국에 이제 새로 겪은 일에서 발생하는 거였잖아요. 네. 뭔가 그 사건을 일련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스토킹을 해오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정말 약간 오히려 제가 생활하는 거에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뭐랄까- 내 생활에 침투하는 이야기들이라서. 이렇게 뭐 연인 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막 부모님이 바람났을 때 그거를 지켜보는 이 아이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입하게 만드는데 그 차원이 다른 이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정도로 되게 외면하고 싶은 네 사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소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 작가님에 대해서 되게 잔인하고 집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정대건 작가님을 제가 저번에 GV 빌런 고태경을 읽었을 때는 가독성이 좋고 확실히 이미지화가 잘 되는데 어딘가 싱겁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어딘가 이야기가 어딘가 못 쓰지 어딘가. 않았는데 아. 어딘가 유치하고 어딘가 좀 부족하다. 뭔가 2%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건 진짜 제대로 몸을 풀고 각 잡고 네, 썼다. 각 잡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런 싱거움 따윈 찾아볼 수 없었고. 네? 싱거움은 찾아볼 네, 수 없었던. 전혀 싱겁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감탄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정대건 작가님이 또 이런 류의 소설을 낸다? 저는 별로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쓰면서도 지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쓰시는 본인이? 아니 피폐보다도 본인이 되게 어떤 해소와 치유의 과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시잖아요. 한때는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 기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 쓰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글과 함께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도담과 해솔처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약간 본인에게도 어떤 진짜 도전이고 헛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금류라는 소설이. 본인의 삶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좀 있으셨나 본데요. 재선 씨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스릴러가 아닐까? 추리 소설이 아닐까? 근데 작가는 정대건이신데 이러면서 원래 정대건 작가를 아시나요? 네. 즐겨 읽었던 그렇진 않는데 어떻게 아시나요? 유명했잖아요. 그 GV GV 빌런 고태경. 네, 그게 워낙 그 제목 자체로도 되게 유명했었어서 약간 저는 그 웹소설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거요. 네. 그 편 그렇죠. 네. 그렇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약간 제목을 봤을 때 그때는 제목 자체가 조금 가볍다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엔 제목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진짜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도담이어도 해솔한테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얀 피부? 얼굴과 공부를 또 잘하는데 나한테 수학도 가르쳐준다고 하고 서울에 나는 시골 소녀인데 지금 서울에서 왔어요. 전학을 왔고 그래서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도담이었어도 해솔한테 사랑에 빠질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창석의 아내인 정미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자신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거의 하나의 가정처럼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울려지는 한 가족처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남편과 그 여자는 이제 동반 사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다면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도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된다니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담과 해솔의 사랑은 결국 그 둘은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평에서 헤어진 이후에 한 번은 만난다. 그렇게 한 번 만나든 아니면은 그냥 진평에서 만나든 어떻게든 그 둘은 한 번쯤은 이 생에서 만났어야 됐을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이제 상처를 정말 솔직하고 내밀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상처를 어루만지다가 같은 큰 상처를 같이 겪게 되는 사이.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를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추모선에서 빠진 소년을 구할 때도 이제 서로를 걱정하면서 찾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래도 애정의 관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해피엔딩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이 둘은 둘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면 피해예요. 네. 피해. 민폐예요, 진짜로. 듣다 보니까 좀 수진 씨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가지고 뭔데요? 정미로 생각해보면 내가 도담이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수진 씨도 이런 어떤 이게 진짜 끔찍한 줄거리. 내가 만약에 이런 주인공이라면 진짜 너무 끔찍하겠다는 점에서 너무 피곤한 거고 그 점에서는 비슷하나 수진 씨는 아까 이 둘은 제발 만나지 마. 너네는 진짜 운명 아니야. 거의 정미죠. 너는 악연이야. 악연이란 거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재선 씨는 응원한 건 거죠. 네, 이 둘의 응원합니다. 해피엔딩을. 네. 이거 사실 전 궁금해요. 로맨스 정은 이 둘을 응원하면서 읽었나요? 아니요, 저도 빨리 헤어져라. 아니, 너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그 정미 그 도담이 엄마도 그렇고. 이 둘은 진짜 악연이니까 그렇죠. 그냥 너네는 오케이 대학생 때 한 번 만나고 아닌 거 확인했고 그냥 잘 살면 돼. 그쵸. 각자 살아서 각자 이렇게 또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성숙해서 자식을 서로 각자의 가정 이룬 상태에서 진평에 놀러 와서 마주치는 엔딩으로. 씩 웃고. 너 잘 살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끝냈으면 아름답지 라라랜드식 않았을까. 그런 엔딩. 그렇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은 너무 지치더라고요.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정말 이 풋풋한 첫사랑 얘기도 있고 위험한 선 넘기 그리고 불륜, 만남과 헤어짐 등 뭔가 지지고 볶는 사랑 얘기가 참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이 얘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저는 힘들진 않았어요. SF랑 히어로물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히어로물이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무빙을 한참 봐가지고 그거 한참 보다가 이게 히어로물 이제 그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외계인도 안 나오고 로봇도 안 나오고 뭐 초능력자도 안 나오고 물에 빠지면 그저 죽는 인간. 그렇죠. 그런 하찮은 인간 그런 인간의 감정 얘기가 역시나 제일 재밌구나. 그래서 역시 그 인류가 가장 사랑한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 얘기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반대로 또 그만큼 신선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정말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이거 어디 장면들 다 떼와가지고 그 한효주랑 고수 나온 그 영화 하나 있잖아요. 반창고? 그렇죠. 거의 소방관신 떼온 것 같고 뭔가 그런 어떤 느낌, 상투적인 전개들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는 해솔 유니버스 그리고 해솔이 그렇게 잘생긴 걸로 나오나요? 그쵸. 뭐 속눈썹도 길고 키도 하긴 크고. 재선 씨라면 반했을 거라고. 네. 공부 잘하고 약대 같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럼요. 아니 네. 저 지금 그거 보세요? 쿠팡 플레이 보시는 분. 저요. 그거 대학 전쟁 보세요? 대학 전쟁 보죠. 아니요. 저 보세요? 보고 있어요. 아니, 거기 그 서울대 1등 의대생. 저 어제 처음 봤거든요. 정현빈 씨인가요? 네, 와 너무 감탄이 나오던데. 네, 진짜 천재 같은. 수능 만점자의 서울대 서울대 의대인데 진짜 키 크고 네.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되게 선하게 잘생기고 근데 또 본인은 그걸 막 그렇게 크레딧 안 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생긴 게 뭔데 그냥 난 다른 것들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쵸. 채우는 네, 그런 거에 욕심 있고. 환장하겠다.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거기 또 나온 카이스트의 허성범 씨라고 그쵸. 그 사람이 인기 많더라고요. 잘생긴 카이스트 공대생 남자.
수능 해설 해주시는 맞습니다. 분이. 네, 그 문제풀이하는 그런 뭐뭘 예, 하세요? 이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수능 뭐 30몇 번 네. 뭐 풀이하고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 다 실판 보지 마 네. 이러면서 물리치료 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해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쵸. 아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뻘소리긴 한데 전 해설하면 그 자이언티가 자꾸 생각나요. 그쵸. 가장 유명한 해설 씨가 걔도 그분이시죠. 그 자이언티 씨도 말랐잖아요. 네. 하얗고. 그래서 해소를 보면서 서술 자이언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그 도담은 또 육지담 생각나고 이래서 오. 자꾸 머릿속으로는 이게 몰입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해설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도담과 해설의 주변 사람들이 괴려지는 게 조금 뻔했다. 엄마의 그런 반대. 그래 너네 둘이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주말 드라마 같은 안돼 너네는 악연이야 이런 것들. 중견 연기자분들이 네, 항상 하시는 그렇죠. 그 캐릭터로. 엄마 말 들어. 김혜숙 어려서 모르는 거지. 뭐 그 그런 엄마 부분들. 죽는 걸 보고 싶어. 맞아요. 딱 그런 꼴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맴드는 서브 남주 여주들, 네, 불쌍한 캐릭터들 이런 게 조금 뻔했고, 전 우여곡절 끝에 만났잖아요. 해솔이랑 도담이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만나서 이제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저는 30대 때. 30대 마지막. 네, 마지막이. 근데 갑자기 물에 또 뛰어들어요. 추모선에서. 그래서 저는 또 뭔가 또 시작되나? 이게 두 번째 권이 있나? 네. 쿠키 영상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여러 번 가본 맛집이고 잘 아는 맛이라 좋았어요. 단골집에 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 가면 요게 맛있지 하면서 이 책은 이렇게 읽으면 네, 맛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근시일 내에 또 먹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에 좀 밀릴 것 같은 뭔가 새로운 걸 먹어봐야 되고 하니까 요즘에 뭐 그런 맛집은 맛집이지만 자주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맛집 같은 소설이었고 가끔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다시 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저도 이제 한동안은 이제 정대건을 좀 멀리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20대 때 만났다가 어그러졌는데 30대 때라고 다를까? 물론 조금 더 성숙하긴 하고 어느 정도 좀 더 쿨한,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이긴 하죠. 근데 그리고 그때 과연 우리는 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해솔이 어떤 그 이후에 가장 격정 모먼트는 해솔이 나 고백할 게 있어 하면서 사실 그날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 모든 게 시작이었던 이 창석과 미영의 밀회 장면. 이 둘이 떠내려갔고 도담은 주저앉아서 못 움직였고 해솔이 쫓아서 내려갔던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해솔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해솔은 그냥 그렇게 그 둘을 떠내보낸 게 아니라 그 둘을 잡을 수는 있었던, 그 둘이 이제 떠내려갈 때 다리에 자기 몸 이렇게 고정시키고 팔을 뻗어서 창석을 잡아내죠. 그리고 창석은 또 미영을 붙들고 있었고, 그치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소년이었던 그렇죠. 어떤 물살도 세고 물살도 세고 성인 둘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구조. 결국 이러다가는 정말 오히려 누구냐 해솔이도 죽겠다 싶은 판단을 한 창석이가 그저 자기 손을 놔버리고 어른들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솔은 너무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학 가서도 계속 운동해가지고 이제 몸 근육질을 만들고 소방관이 되고 더욱더 이제 미쳐서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는 표현. 그 사실은 이거였어라고 얘기를 하고 도담도 두둥 하면서 이 둘의 어떤 감정선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여기서 이전까지 비극으로 네. 계속 얼크덕 했던 게 이걸로 도대체 뭐가 바뀔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맞아 이 둘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저주받은 것처럼 죄책감에 살아야 되고 계속 뭔가 남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가 저주받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이 이야기로 달라지진 않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 창석과 미영이 바람이 아니었어. 이어야지만 뭔가 이 둘의 운명이 그래도 맞아요. 좀 구원받고 이게 되는데 여전히 바람은 바람이에요. 근데 다만 해소를 트라이했다가 실패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랬어를 고백하고 도담은 거기서도 뭔가 두둥하면서 하면서 어쨌든 서로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이해를 하고 이전에 20대 때 만났던 거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딱히 이해가 안 가. 저는 이 뒤에 책 표지 뒤에 상처에 흠뻑 젖은 이들이 각자의 몸을 말리기까지 서로의 흉터를 감싸며 다시 무지개를 보기까지 거센 물살 같은 시간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알아내는 연약한 이들의 용감한 성장담 단 하나의 사랑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딱히 성장한 거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장은 이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들이 그냥 계속 휩쓸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계속 연약하고 계속 휩쓸린다고 느꼈어요. 끝까지. 뭐 저도 챈들러 씨가 말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왜 이게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가 사람을 구하고 돌아가셨어. 요걸로 지금 해솔이랑 도담이 잘 된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거기서 결국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어는 해솔을 살리고 갔다. 그러니까 해솔이 같이 나랑 딸려 들어갈까봐 해솔의 손을 놓는 자기 희생의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자기 희생의 선택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너무 사이코패스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창석에게는 죽다 5월 살다가 아니라 죽다 5월 같이 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은 살 수 있었죠. 창석은 살 수 있었다고요? 그죠. 만약에 미영을 놨으면 미영을 놨으면 네. 그렇게 되나? 근데 이제 미영이랑 둘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그래 우리 해솔을 놓자 해가지고 놓고 이제 같이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결국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게 그렇게 되네. 네. 그래서 이제 도담은 그래도 우리 아빠가 완전히 개자식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둘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그러니까 도담과 해솔을 생각하지 않고 둘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해솔을 생각했고 나 살겠다고 막 네.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다. 가정을 파탄내고 거기서 좀 해솔이 도담이 구원을 얻었던 것 같네. 그렇죠. 조금만의 그런 일말의 그런 거라도 용서라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뭔가 그 연인으로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됐던 게 가장 큰 게 그 인물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인간적인 실망이 컸던 건가 보네요. 이 작가님의 어떤 해석 안에서는 그게 해소가 네. 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 30대쯤 됐으면은 어느 정도 내 안에서도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쭸던 거는 이 둘이 잘 되기를 바랬냐 아니면은 그냥 헤어져 너네는 이건 아닌 거야 그걸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별개로 이 둘은 결국엔 해피 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피 엔딩이라고 이 소설은 해피 엔딩이겠지 하면서 읽으셨어요? 아니면은 이들은 결국 못 만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요? 저는 누구 하나 죽겠구나. 둘 중에 죽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 화재 씬에서 해솔이 죽는다라고 네, 읽으신 생각했어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 죽어야지 끝나니까. 하나 죽고 인연을 끝내라. 빨리 죽어. 화재가 죽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유람선에서 유람은 아니고 추모선에서 물로 뛰어들 때 그럼 이때다. 빨리 그냥 아무튼 빨리 그 어떤 챕터가 돼도 빨리 얘가 끝나야 될 텐데. 재선 씨는 뭐 이런 거 상상하면서 읽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큰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 상처를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래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만난다고 한들 서로한테 아주 가슴 깊은 곳에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둘이 뭐 지지고 볶고 안 좋아지더라도 그냥 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예측하고 상상하고 자시고 그냥 무조건 해피 엔딩이기를 바라면서 네, 읽으셨던 그러니까 너무 건가요? 힘들잖아요. 계속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마지막에 뭐 서로를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이 힘든 이 물결 속에서도 그냥 같이 헤엄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20대 때 이들이 한번 만났다가 이제 완전 계속 이제 서로 너무 서로를 갉아먹는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때도 이건 한때야. 이들은 그래도 이걸 극복해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셨나요? 그때는 그냥 헤어지기를 바라긴 했는데 한번 헤어졌다가 네. 쿨타임 차고 다시 네. 만나서 서로 더 성숙할 네, 때 다른 타인을 만나고 나서도 서로가 그립고 좀 맞춰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너무 긍정론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챈들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 이들이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사람 우리밖에 없어 이러면서 진짜 서로 치유 잘 해주고 물론 그렇게 써도 잘 읽었겠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이제 이 어머니의 말처럼 너네는 악연이야.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르죠 입장이. 왜냐하면 해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석을 좋아하고 나에게 그래도 영웅이었잖아요. 나의 목숨을 한번 일단 구해준 그리고 사실 2번 구해줬죠. 마지막 반전에 의하면. 하지만 도담은 미영이 딱히 좋을 건 없어요. 나를 구해준 적도 없고 오히려 그녀의 등장 혹은 그녀의 존재가 우리 엄마를 미치게 만든 거니까. 이 입장 차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둘의 뭐랄까 어떤 온도 차이. 온도 차이라기보다 운명의 차이일까요? 그렇고 그러니까 좀 캐릭터 설정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진짜 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대 때 다시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때 이 둘이 이렇게 빨리 헤어지길래 이 둘은 그럼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뭐가 그려지는 거지 하고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났는데 또 싸우네, 헤어지네. 근데 분량은 많이 나왔네. 그러면은 또 조만간 또 만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미 대학교에서 알바할 때 만난 걸로 이런 짜치게 만나게 하겠구나. 그 정도급으로. 네, 그 정도로 얘네는 그냥 작가가 계속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시킬 거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 헤어지고 나서 이제 느꼈죠. 분량을 보고 이제 또 만나겠다, 또 헤어지겠다. 근데 저희가 이 책 끝까지 읽었을 때까지의 그 힘은 저도 둘이 결국엔 헤어지겠구나. 그런 감정이었던 거죠. 이거는 서로 급류에 휘말렸다가 그게 수진 씨처럼 멀어지는. 누구 한 명이 죽어야 가능한 일은 아니고. 네, 그냥 둘이 살아는 있는데 각자의 길로. 삶, 각자가 행복한 길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어내려왔죠. 저는 사실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죽은 것까지는 아닌데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 집 엄마 아빠가 서로 바람이 나서 어머.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애들이 그대로 그 동네에 남아서 자라고 성인이 된 케이스를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할지가 알겠는 거예요. 진짜로 주변에서 봤으니까. 근데 되게 그걸 보면서도 되게 제 일이 아닌데도 열받았던 게 그 도망간 부부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막 돈도 잘 벌고 심지어는 그 원래 살던 동네에 그 도망친 야반도주한 그 여자분의 언니나 이제 일가 친척들이 살아서 가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방문하면서 정말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너무 치장을 너무 심하게 하고 온갖 금 붙이며 막 다이아몬드 다 하고 가고 막 보란 듯이. 심지어는 그 도망친 부인한테 그 원래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 부인한테 그 도망친 아줌마가 막 전화하고 이런 걸 저는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진짜 파렴치한 존재고. 맞아요, 다 이기적이죠. 네. 이게 진짜. 와.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보다 더한 일들이 저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현실은 언제나 네.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하긴. 네. 그리고 요 소설에서는 정말 저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생각을 그거 했는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화가 불쌍하세요? 승주가 불쌍하세요? 누가 제일 불쌍한 자, 것 승주는 같으세요? 누구냐면 도담이 해솔과 결국 최종적으로 잘 되기 직전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인. 그 냉소 클럽의 냉소 클럽 A. 근데 특징은 승주도 뭔 아픔이 있는지 자기는 진지한 관계는 하지 않는다. 진짜 완전 다 열어주죠. 오히려 해소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갔다 와 하는 정도로 뭐 결혼 생각 딱히 없어 보이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꼭 그런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선화는 해솔이 아까 얘기 드렸던 해솔이 대학교 동기 그러다가 이제 잠깐 휴가 나와가지고 같이 뭐 마음에도 없지만 술 한번 마시고 한강 갔다가 이 친구의 어떤 헛슬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어떤 마음이 통해서 지켜주고 싶다라든가 해서 연인이 된 선화. 하지만 오히려 이 선화는 도담과 잘 되기 이전에 자꾸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거의 아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걱정이 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 일로 인해서 헤어진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러다가 근데도 또 마지막까지 도담과 같이 간호를 해줘요. 최종장에서까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까 주변인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죠. 이거 물어보려고. 그렇죠. 선화가 불쌍하십니까? 승주가 불쌍하십니까? 이렇게 결국 남겨졌다고 했을 때. 전 사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이 정도면 감사할 줄 알아. 다행이다. 감사할 줄 알아라.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조상신이 도왔다. 그렇죠. 수신이 분명히 계시다 그분은. 너는 추석에 꼭 제사 지내라. 그렇죠. 해외 여행 가지 말고. 그렇죠. 누가 불쌍하세요? 저는 그래도 선화가 좀 더 승주는 잘 모르겠어요. 승주는 별로 안 불쌍했고 약간 되게 쿨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화는 막 엄청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선화가 좀 더 불쌍하지 않나.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제 도담의 엄마고 또 두 번째는 전 희진. 야, 그 너네 아빠랑 해솔이 엄마가 북면에 갔다던 거 봤어. 이 처음으로 이 발단. 도담에게 이 둘이 불륜 관계일 수 있다라는 단서를 제공한 그 희진 해솔과 도담의 친구. 예. 세 명이서 같이 친했는데 이 희진이라는 친구가 내가 괜한 소리에서 지금 가정 파탄 나고 막 이거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말이 불러온 나비 효과. 애초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도 소설 말미에 밝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두 번째로 불쌍한 희진. 오히려 희진이다. 그 4885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 편의점 아줌마. 최악의 빌런으로 불리시잖아요. 아니 그 뒤에 뭐 누가 있어가지고 청각이죠. 그러는 거 아니었을까. 재선 씨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정미 너무 불쌍하고요. 그냥 자기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근데 아프지 않았더라도 창석은 해솔의 엄마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집에 있어. 네, 집에 있었어도 집에 있었으면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캐릭터긴 해요. 창석이 아닌가? 아니요, 저는 그랬을 거.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있었더라면. 또 UDT 출신이고 하니까 강한 정신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급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창석과 미영이 이렇게 급류에 휩쓸리잖아요. 그 폭포에 가서 계곡에 그 급류가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소용돌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계곡에 급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기 때문에 제목이 급류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긴 한데 도담과 해솔에게 급류
어떤 거였을 것 같은지 이 급류라는 제목과 의미가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이 운명의 급류 아닌가요? 아, 이 이 둘의 도담과 운명의 해설의 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운명의 두 사람. 그래서 저는 되게 이름을 진짜 강렬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운명이다 급류는 네. 이 둘의. 그러면은 마지막 이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은 그 아까 잠깐 얘기드린 그 이제 추모선 이 창석에 이제 뭐라 하지? 추모하는 그런 네, 창석을 그죠? 추모하는 어떤 이제 호숫가라면 호숫가 위에 이제 추모선을 이렇게 띄우고 가서 둘이 이제 잘 돼서 창석을 추모하러 갔을 때 아이가 빠진 것을 보고 둘이 다시 둘 다 첨벙 들어가가지고 아이 결국 구해내고 둘이 물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잘 떠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조류에 밀려나 두 사람이 멀어졌다. 둘은 물결을 가로질러 서로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해설과 도담은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앞에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급류에서도 수영하는 법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급류는 아니지만 지금 이 공간이.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수진 씨 해석대로라면 운명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해피엔딩만 있는. 근데 수영하는 법을 안다고 해서 이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이제 좀 뜨고 숨 쉴 수 있는 법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운명 이 급류를 네. 이기기엔 아직 이들은 네. 그저 인간. 네. 절대로 극복할 수는 없다. 재선 씨는 이 급류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급류. 인생의 또 한 그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게 해준 사건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요 사건으로 급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들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급류는 인생의 분기점? 그러네요. 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 그 둘의 이제 부모들이 불륜 관계였어도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악연이라고 불러질 정도의 운명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불륜이었다가 다시 그 엄마 정미가 병이 나으시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렸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이렇게까지 심하게 서로 아플 일은 아니다. 아플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둘이 급류를 만나면서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더욱 더 이들이 이런 더 극적인 삶을 살게 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그 둘이 죽지 않고 그냥 아까 수진 씨의 사례처럼 그냥 뭐 야반 도주를 했거나 그랬더라면 이 둘은 뭐 끽해봤자 뭐 서로의 남사친 여사친을 더 단속하는 정도였을 수도 있겠죠. 책 갈피.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 네, 전 이북으로 읽었고요. 도담의 그런 맹소 장면입니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궁금해요. 저도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이때 당시에는 도담이 되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푹 빠지다,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달리 보면은 또 이렇게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던 문장이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다음 재선 씨는 어떤 문장이? 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형은 힘이 없고 언제나 현재의 형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사랑했었어 라는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함이라고 하는 그 현재형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랑 그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추모선에서의 이제 둘이
계속해서 헤엄치는데 서로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는 그리고 수영하는 법을 그래도 알게 된 부분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저도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두 사람 앞에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 이거 너무 화면으로 잘 그려지지 네. 않아요? 네. 그 물이 그 카메라 네. 렌즈 넘어서 이렇게 네. 잠깐 보였다가 이 꿀렁꿀렁하고. 꿀렁꿀렁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둘이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네.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숨 몰아쉬면서 그러다가 스스슥 이렇게 그냥 그렇죠. 바로 대뜸 검은 화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 장면. 네. 수진 씨는 저는 136페이지에 오직 사랑만이 최고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은 종교나 다름없었다. 언제나 사랑만이 답이라는 허술한 교리를 가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겠지. 도담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도담에게는 하늘을 나는 빗자루만큼 현실과 먼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공감되네요. 네. 저도 가끔 막 인간극장 보면은 장애를 가졌지만 두 부부가 둘 다 장애를 가졌지만 아이들 3명인가 4명을 낳고 막 살아가는 이야기 막 그런 걸 보면 진짜 사랑이 뭔가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랑이 없을 것만 같아요. 사랑을 안 믿나요? 사랑을 너무나 믿지만 그 사랑을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영원하게 좋아하는 것도 어렵고, 네, 뭐 영원하진 않지만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여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랑은 약간 판타지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약간 제도 속에 어떻게 갇혀져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책 급류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전 씨부터. 네, 이 둘은 완전한 형태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운명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5점 만점에 4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의입니다. 한 번쯤 휩쓸려도 좋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챈들러입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만큼은 확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원래 3.5였는데 몇몇 장면들이 진짜 좀 개쩔었어가지고 네. 4점으로 올렸어요. 마지막. 저 수진입니다. 퇴장할 수 없는 운명의 캐리비안 베이.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좋네요. 네, 퇴장을 선택할 수 없어요. 계속 아니, 살면서 들어본 문장 중에 네. 가장 참신한 것 같아요. 퇴장할 수 없는 운명의 캐리비안 베이. 야, 이건 어떤 느낌? 캐리비안 베이 안 가보긴 했지만 계속 동절기에도 파도풀만 타고 있는 건가요? 동절기에도 퇴장할 수 없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재선 씨와 함께 앤드류 포터 이거 그 댓글로 추천해 주신 거죠? 맞아요. 네.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이 단편집인데 이 책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코 좀 풀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코를 풀고 오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네. 코 이슈가 스프레이를 가져왔어요.